진도 교재랑 같이 드림 프린트로 나간다고 했고, 우리 2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대단원 3단원입니다. 단원명이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라고 해서 3-1단원의 결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3-2단원이 분자 얘기인데, 저는 이거를 극성단원 요렇게 얘기하고요. 일단 화학결합 파트에서는 첫 번째 결합 내의 비교라고 해서 이제 세 가지 화학결합이 있죠. 이온결합이 뭔지, 공유결합이 뭔지, 금속결합이 뭔지, 각각의 결합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두 번째 서로 다른 결합 간의 비교. 얘는 이온결합, 얘는 공유결합 물질일 때 둘 중에 뭐가 더 뭐하냐, 이런 식으로 결합의 세기를 비교하고요. 누가 더 센지,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높은지,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전기분해 실험. 이게 곁다리로 끼어 들어가요. 단톡에 올려줬던 진도 계획이랑 조금 수정했습니다. 1주차에 좀 더 나갈 거고, 오늘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각각 하고 전기분해 실험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주에 결합 간 비교 마무리 짓고 화학결합 파트 기출문제 분석, 그 다음 주에 분자 파트 쭉 나가서 진도가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3주면 개념이 다 끝납니다. 이 극성 파트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화학결합에 대해서 배우고, 그 중에 공유결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결합의 극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분자의 극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판단하면 진도가 끝이 나요. 첫 번째, 그래서 이온결합부터 갈게요. 좀 통합과학이랑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온결합이 뭐냐라고 하면 뭐 금속 더하기 비금속 이렇게 배우죠. 이거 맞니? 앞으로는 어떤 화학식을 봤을 때 얘는 금속, 얘는 비금속이니까 이거 이온결합이네 라고 일반화를 시킬 건데, 예외가 있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BF2나 BF3고요. 베릴륨은 금속의 플로린 비금속이고, 붕소는 금속에 준하는 준금속의 플로린 비금속입니다. 얘네는 금속 더하기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공유를 해서 공유결합이에요. 이런 애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비금속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공유결합이라고 많이 분류를 하는데, NH4Cl은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진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NH4 플러스에 Cl-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온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결합으로 분류를 하는구나.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걸 조금 챙겨놓고, 앞으로는 일반화가 이제는 가능하다.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면 이온결합,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엄밀한 의미에서요, 나트륨과 Cl은 각각 금속과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을 형성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나트륨이랑 염소는 결합을 안 합니다. 금속과 비금속은 안정해지는 과정에서 결합을 형성할 때 나트륨은 전자를 잃고 Na+, 염소는 전자를 얻어 Cl-가 되는, 나트륨도 전자를 잃고 염소도 전자를 얻는, 이런 걸 이온화라고 하고요. 이온화되는 과정이 선행이 돼야 돼요.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는 이유는 다 안정해지려고 하는 거고, 이미 전자를 잃었고 이미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미 옥텟 만족을 해서 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결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해지고 보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서 둘이 땡겨, 정전기적 인력으로 땡겨. 이렇게 땡기는 힘을 이온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이온결합은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 아니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보편적으로 금속은 안정해지는 과정에서 양이온이 되려고 하고요. 비금속은 보통 음이온이 되니까 보통의 금속과 보통의 비금속이 만나면 보통은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게 맞습니다. 얘네 빼고. 그렇죠? 그래서 금속이 전자를 잃고 비금속이 전자를 얻어서 이온화되는 과정이 선행이 되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을 이온결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 이온결합의 세기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얼마나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가 인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땡기는 힘이기 때문에 쿨롱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이온결합의 세기는
핵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이온의 전하량의 곱과 비례합니다. 근데 문장으로 써놨지만 이 중에 전하량의 곱이 핵 간 거리에 비해 더 큰 변화량이기 때문에 Q1, Q2를 먼저 판단하고 만약 이게 같다면 사이즈를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거든. NaCl, NaF로 할까? 그리고 MgO, MgF2, MgO 이렇게 세 마리. 이 셋 중에 어떤 결합이 가장 강하냐라고 하면 세 마리가 모두 다 이온 결합이잖아. 그럴 때는 Q1, Q2를 먼저 판단하라는 거야. NAF는 몇 플러스 몇 마이너스죠? 1 플러스 1 마이너스죠. 이건 아셔야 됩니다. Mg2 플러스의 플로린 1가 음이온이고요. Mg2 플러스의 O2 마이너스야. 그럼 NAF 전하랑 곱하면 몇이야? 1이야.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1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하량의 이 량이요, 퀀티티 양적인 개념이에요. 이미 절대값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 곱하면 그냥 1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MgF2는 2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2고요. MgO는 2 곱하기 2니까 4입니다. 이렇게 이온 결합 물질을 봤을 때 Q1, Q2가 크면 결합이 무조건 세다. 그냥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시면 된다. Q1, Q2가 큰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역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원자번호 20번 이하에서 그런 일을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거. 그렇죠? 다음 두 번째, Q1, Q2가 같다면 NAF랑 FCl 같은 거고요. 이 둘 중엔 누가 더 세냐 했을 때 기본기 Q1, Q2를 먼저 봅니다. NAF 1, NaCl 1 같아요. 이렇게 같으면 사이즈를 비교해라 얘기한 거고, 우리 2단원 할 때 했었는데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 아래로 갈수록 증가였죠. 지금 나트륨은 공통 요인으로 잡히고 있고 다른 게 플로린이랑 염소야. 둘 중에 누가 커? 염소가 크죠.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R값은 NaCl이 더 큰 거예요. 분모가 더 크면 전체 값은 더 작은 거니까 결합의 세기는 그래서 NAF가 세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Na 플러스의 F 마이너스고 Na 플러스의 Cl 마이너스니까 반지름을 비교할 때는 F 마이너스랑 Cl 마이너스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이온 반지름을 보아주는 게 맞다는 거야. 나 알지 모르겠는데 동족 원소나 동주기 원소 내에서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완전히 똑같은 경향성을 가져요. 뭔 말인지 알겠어? 질소랑 산소 비교하면 둘 중에 누가 커?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니까 왼쪽에 있는 질소가 크죠. 근데 동주기 내에서는 이것들이 이온이 되더라도 이온 반지름을 비교해도 여전히 이 새끼가 커요. 경향성이 똑같다는 거야.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중엔 누가 커? 왼쪽에 있는 마그네슘이 더 큽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온화가 되더라도 여전히 나트륨이 더 커요.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경향성이 똑같습니다. 동주기 내에서는. 그리고 동족 내에서도 마찬가지야. F랑 Cl 비교하면 원자 반지름은 Cl이 더 커. 근데 이게 음이온이 됐을 때 F-랑 Cl-를 비교하면 얘는 네온에 배치니까 껍질 여전히 2개, 얘는 아르곤에 배치니까 껍질이 3개예요. 껍질이 크면 사이즈가 큰 거니까 여전히 이 새끼가 큽니다. 그래서 동족이나 동주기 내에서는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이 똑같으니까 F-Cl- 굳이 그렇게 볼 필요 없이 F랑 Cl 중에 Cl이 크네? 그럼 NaCl의 결합 길이가 기네? 그래서 NaF가 세다? 이렇게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원자 반지름이랑 이온 반지름의 경향성이 달라지는 건 이 주기가 달라질 때 이런 일이 생기고, 질소랑 나트륨 같은 거거든. 둘 중에 누가 크니? 왼쪽 아래로 갈수록 우리 10 증가였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압도적으로 커요. 근데 질소 음이온이랑 나트륨 양이온을 비교하면 오히려 원자 번호가 클수록 사이즈가 작으니까 질소가 커져요. 이렇게 비금속과 금속을 구분하면 원반이랑 이반의 경향성이 바뀌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온 반지름을 할 때는 금속은 금속끼리, 비금속은 비금속끼리 비교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어. 그래서 원자 반지름만 좀 잘 기억해 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 물에 대한 용해성에서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고 이온화도 잘 된다. 예외가 있죠.
누구니? 앙금이야, 앙금. 앙금은 정의 자체가 물에 녹지 않는 이온결합 물질이에요. 잘 아시죠?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건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애랑 얻고 싶어 하는 애가 아다리 좋게 같이 있어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받아서 형성되는 결합이기 때문에 소울메이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작위적인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갖다 놓으면 얘는 남자, 얘는 여자니까 그냥 붙어있는 그런 게 대부분의 이온결합 물질입니다. 근데 얘네를 물에 녹인다는 건 수많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수많은 남자랑 여자가 존재하는 클럽에 입장하는 거랑 똑같고 무작위적으로 붙여놓은 남자랑 여자는 클럽에 들어가면 분명히 그냥 쪼개져서 각자의 사랑을 찾아갈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온결합 물질인데 앙금의 AgCl 염화은 흰색이고 CaCO3 탄산칼슘 흰색이고 PbI2 아이오딘화납 노란색의 앙금입니다. 얘네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무작위적인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딱 붙였어. 근데 이 새끼들을 클럽에 넣어도 여전히 계속 붙어있어. 지네들끼리만 사랑해. 알고 보니까 이 둘이 우연히 소울메이트였던 거죠. 그래서 극히 일부의 이온결합 물질 앙금들은 물에 녹아도 이온화가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물질은 이온화가 되는 게 정상이다. 써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매우 단단하며 쉽게 부서진다. 매우 단단한 이유와 쉽게 부서지는 이유가 동일 위상이기 때문에 저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냐면 이온결합을 형성할 때는 NaCl이다 라고 했을 때 나트륨 1개와 Cl 1개가 결합할 수는 없어요. 이 나트륨이랑 Cl 같은 어떤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1개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개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맞아? 나트륨은 원자번호 다시 원자량이 23이야. 1몰당 23g이고요. 나트륨은 23g만 떠도 그 안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스케일을 줄여서 내가 나트륨 원자가 1개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때 해당하는 질량이 6.02 곱하기 10의 23승 분의 23g이야. 이거 그냥 몇 g이니? 분모가 존나 크니까 이거 그냥 0이야. 그래서 나트륨이 없으면 없지 1개만 있는 거는 과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NaCl 같은 이온결합이 형성될 때는 나트륨도 엄청 많고 Cl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나트륨은 전자를 버리고 Cl은 전자를 얻어서 Na 플러스가 있으면 그 옆에 Cl 마이너스가 와가지고 철컥 붙습니다. 근데 이 옆에는 구조적으로 또 다른 NA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건 여기 와서 붙어요. 또 다른 Cl은 여기 와서 붙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이런 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특정 단위체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걸 무슨 구조라고 해? 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온 결정.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이 매우 단단한 이유가 이걸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옆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엄청나게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강하게 붙들려 있다. 매우 단단하다. 됐죠? 근데 매우 단단하다 보니까 내가 외부에서 충격을 가하면 내가 이 위에 이온층을 딱 때리면 얘네가 한 칸씩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 옆에 플러스, 마이너스 옆에 마이너스가 한 칸 밀리면 생기는 거야. 모든 면에서 정전기적 인력이라 강하게 붙들려 있었다면 한 칸 밀리고 나면 모든 면에서 정전기적 청력으로 바뀌니까 또각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래 매우 단단한 이유와 매우 쉽게 쪼개지는 이유가 동일한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단단할수록 더 쉽게 부서집니다. 단단할수록 쉽게 부서진다. 우리 통합과학이나 뭐 지구과학 할 때는 깨짐과 쪼개짐을 구분하죠. 얘는 결을 가지고 쪼개진다라고 해야 되는데 화학에서는 그딴 거 구분 안 짓습니다. 단단할수록 쉽게 부서진다. 일반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기억해둘게요. 이온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 녹이기도 어렵고 끓이기도 어려워. 그래서 다 고체로 존재해요.
그 다음 문장도 엄밀한 건 다음 주에 설명할 거고 일단 이번 주는 일반화를 이렇게 시키겠습니다.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단위체 간 인력이 강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단데 결합이 강할수록 어쩌고 저쩌고 해서요. 결론적으로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결합이 강할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끝. 자,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 내에서는 세 가지 물리량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NaF랑 MgO를 비교했을 때 둘 중에 결합은 누가 더 세? MgO가 세죠. 왜? Q1, Q2 1에 Q1, Q2 4니까. 인정?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쉽게 부서질까? MgO가 더 강한 결합이야. 그러면 MgO가 더 쉽게 부서집니다. 단단할수록 쉽게 부서진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둘 중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누가 더 높을까?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이 강할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그래서 이 새끼가 높은 겁니다. 되게 신기한 거긴 한데 어쨌든 일반화를 이렇게 시킬게요. 결합이 강해서 높은 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일반화가 가능은 하다는 거야. 그 다음 나오는 게 핵 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고요. 이게 사실 제 대학교 졸업 논문 주제였거든요.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은 뭐 이렇습니다. 봐봐.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둘 사이에 거리가 있잖아.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의 거리가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이걸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Y축에 나와 있는 에너지는 0을 기준으로 밑에 찍힐 때도 있고 마이너스죠. 위로 찍힐 때도 있어요. 플러스죠. 에너지에서 마이너스랑 플러스의 의미가 있는데 에너지가 마이너스 100이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니? 참고로 에너지는 스칼라량입니다. 마이너스 100의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어요. 저게 의미하는 게 뭘까? 100만큼? 안정하다라는 뜻이야. 마이너스는 안정의 의미입니다. 그럼 플러스는 뭐의 의미일까? 불안정의 의미가 되겠죠. 에너지가 플러스 100이다. 100의 에너지를 가졌다는 게 아니라 100만큼 불안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으로 해석하는 게 유리하고요. 왼쪽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프를. 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가까워지니까 인력이 증가하게 돼요. 이온 결합의 형성 원리 자체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니까 인력이 강해진다는 건 그만큼 결합 형성 원리를 잘 따른다는 뜻입니다. 결합을 잘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에너지적으로는 작아지는 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에너지는 이 Y축의 에너지, 이 O 얘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E의 기호는 절대값의 E야. 조금 다릅니다.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에너지가 작아지는 요인이 있더라. 가까워질수록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입니다. 이 그래프만 놓고 보면 이 양이온과 음이온은 그냥 무조건 가까운 게 좋은 것 같거든. 무조건 가까울수록 에너지가 낮아지고 안정해지는 거니까. 근데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가까워지다 보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반발력도 커지게 돼요. 지금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반발력이 있나요? 당연히 있는 겁니다. 얘는 양이온이야. 얘는 음이온이야. 플러스 그 자체가 아니라 이온이야, 이온.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니까 이 새끼 양성자 11개 있죠. 염소는 17번이니까 17개 있습니다. 이때 전자는 하나 잃었으니까 10개고요. 하나 처먹었으니까 18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분명히 양이온에도 음이온에도 플러스 차지를 띠는 양성자가 있고요. 마이너스 차지를 띠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냥 플러스가 많아서 양이온이고 마이너스가 많아서 음이온인 거지.
여전히 플러스랑 플러스,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둘 사이의 반발력도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인력도 존재하고 원자핵과 원자핵, 전자와 전자 사이의 반발력, 인력과 반발력이 항상 공존해요. 그럼 저러한 반발력의 크기도 가까워지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인력이 결합 형성 원리였으니까 반발력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결합 형성 원리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불안정성이 커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에너지가 증가하는 요인도 있다.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반발력에 의해 에너지가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는 거고 그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커지기도 하더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은 인력도 있고 반발력도 있어서 서로 밀당하면서 최적의 거리를 향해 가게 되고 인력과 반발력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그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인력과 반발력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그럼 얘는 결합이 어디서 만들어질까? 당연히 에너지적으로 가장 낮은 요 지점에서 형성되겠죠. 그래서 요 지점이 결합 형성 지점이에요. 그때에 해당하는 둘 사이의 거리, 그걸 R0라고 쓰고 제가 이거를 최적의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최적의 거리. 그래서 둘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C의 위치처럼 왼쪽에 있다면 R0보다 작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너무 가까운 거야. 그래서 지네가 알아서 멀어지게 되고요. 최적의 거리를 향해 간다는 겁니다. 가장 안정해질 수 있게. 둘 사이의 거리가 R0보다 크다면 너무 멀리 있다면 가만히 냅뒀을 때 지네가 알아서 땡겨와요. 얘도 마찬가지 R0를 향해 가까워진다. 항상 최적의 거리를 향해 간다. 이렇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게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여기 에너지가 0인지죠. 여기 잘 보면 인력에 의한 마이너스 에너지랑 반발력에 의한 플러스 에너지가 있는데 R자값으로 0이라는 건 이 둘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맞아 아니야? 맞아? 그래서 출제자가 물어봐. 야, 인력이랑 반발력이 같아? 그럼 그 둘이 균형을 이루었네 라고. 이거는 노라고 해주셔야 돼요. 같지 않은 게 아니라 화학에서는 단순히 숫자가 같은 걸 보고 균형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구나. 언제 균형이라는 말을 할까? 요 관점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출제될 수 있는 건 여기입니다. 요 구간. 여기는 잘 보시면 인력에 의한 마이너스 에너지랑 반발력에 의한 플러스 에너지가 있는데 R자 값으로 봤을 때 음수죠. 그러면 인력이 더 세다는 거거든. 맞아요. 센 거. 그래서 출제자가 물어봐. 아, 인력이 더 세. 인력이 우세하네 라고. 근데 이거는 노라고 대답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세지 않은 게 아니라 화학에서는 단순히 숫자가 큰 걸 보고 우세라고 하지 않는구나. 그럼 언제 우세라는 표현을 쓸까? 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해서 결국에 저런 오류가 조금씩 나오는 이유는 에너지 0을 기준으로 뭔가 위아래로 X축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분석을 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실제로 이 그래프는 최적의 거리 R0를 기점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A점이라고 나와 있는 거,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R 값이 최적의 거리 R0보다 클 때예요. 둘이 너무 뭐 한 거야? 멀리 있는 거야. 너무 멀리 있어. 어쨌든 양이온과 음이온은 서로 가까워지려는 인력도 있고요. 서로 멀어지려는 반발력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양이온과 음이온을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 얘네를 가만히 냅두면 지네가 알아서 어떻게 될까? 가까워진다는 거야.
항상 최적의 거리 R0를 향해 가게 되고요. 가만히 냅두면 너무 멀리 있을 때는 지네가 알아서 가까워지려고 할 거거든. 그럼 더 안정해질 수 있으니까. 땡기는 인력도 있고 밀어내는 반발력도 있는데 가만히 냅두면 자발적으로 가까워진다? 인력이 우세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우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B점은 둘 사이의 거리 R값이 최적의 거리 R0와 같을 때 얘기고요. 얘네는 양이온과 음이온을 가만히 냅두면 계속 가만히 있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려는 인력도 있고 멀어지려는 반발력도 있는데 가만히 있다?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었구나.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은 요럴 때 써요. 그 다음 C점.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여기가 됐건 R0보다 왼쪽에 있는 같은 말 둘 사이의 거리가요. 최적의 거리 R0보다 작은 상황 얘기입니다. 너무 뭐 한 거야? 가까운 거야. 너무 가까워. 그래서 얘네는 가만히 냅두면 자발적으로 지네가 알아서 멀어지는 게 우세해요. 분명히 둘이 땡기는 힘도 있고 밀어내는 힘도 있는데 가만히 냅두면 멀어지려고 한다? 반발력이 우세했구나. 그래서 R0를 기준으로 왼쪽에 위치하는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면 가만히 냅뒀을 때 지네가 알아서 멀어지니까 반발력이 우세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것보다 더 멀리 있는 구간에서는 가만히 냅두면 지네가 알아서 땡겨오니까 인력이 우세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너지가 0일 때 인력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의 크기가 같을 때가 아니라 이미 최적의 거리를 맞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 그때를 균형을 이루었다. 그래서 균형이라는 표현은 결합 형성 지점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핵간거리에 따라 에너지 변화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일단 첫 번째, 이런 문제가 나오면 판단해야 되는 게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 어떤 결합인지를 먼저 봐주시는 거예요. 봤을 때 만약 이온 결합 물질이라면 R0와 에너지를 직접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만약 공유 결합 물질들끼리 비교해라 이렇게 나오면 R0로 판단을 하고 에너지로는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3개 그린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 그래프상에 NAF, NaCl, NaBr의 그래프 개형을 계략적으로 그리시오 인 겁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확인하라고? 무슨 결합인지.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네. 이때는 R0와 에너지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도 판단해야 되고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도 판단해야 된다는 거야. 다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보면 나트륨은 공통 요인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비금속을 봤을 때 플로린이 제일 작죠. 그러니까 NAF가 제일 왼쪽에, NaCl이 그 다음, NaBr이 그 다음 요렇게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위에 있을지 밑에 있을지를 봐야 되는데 잘 생각해봐. 결합이 셀수록 에너지는 뭐 할까? 결합이 셀수록 쫀쫀하게 그만큼 안정해졌다는 거니까 작아져요. 그래서 에너지와 이온 결합의 세기는 반비례합니다. 그러한 이온 결합의 세기는 뭘로 판단하기로 했어? 무슨 법칙? 그게 뭔데? R제곱분의 Q1Q2라고 하는 쿨롱 법칙이죠. 근데 이 세 마리를 잘 보면 Q1Q2가 몇이야? 모두 다 1이야. 그래서 Q1, Q2가 지금 1로 일정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NABR처럼 R값이 클수록 둘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분모가 크고 분자는 일정이니까 전체 값은 작다. 결합이 멀리서 형성돼 있으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결합이 약하면 에너지는 크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R값이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 오른쪽에 위치할수록 더 위에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NAF는 가장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렇게 왼쪽에,
NaCl은 이것보다 오른쪽 위에 위치시켜주면 되고 NaBr은 그것보다도 오른쪽 위에 위치할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NaF, NaCl, NaBr. 선생님 이걸 뭐 위로 이렇게 그려야 돼? 밑으로 이렇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계략적인 위치. 결합이 형성되는 이 그래프의 극소점 여기를 찾아주라는 거예요. 요 점만 찍어줄 수 있으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Q1, Q2가 일정한 조건에서는 잘 보면 이온 반지름의 합 R 값이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도 결정하지만 Q1, Q2가 일정하면 R 값이 결합의 세기가 에너지를 결정하니까 R 값이 에너지도 결정해요. 그래서 Q1, Q2가 일정하면 R 값이 에너지도 결정하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요 위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Q1, Q2 일정 조건은 요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돼? 오른쪽에 있다는 건 길이가 그만큼 뭐 하다는 거야? 길다는 거야. 길이가 길면 결합은 약하고 결합이 약하면 에너지는 크니까 오른쪽에 있는 새끼가 무조건 위로 간다는 거야. 언제? Q1, Q2가 일정할 때. 두 번째, Q1, Q2가 다른 조건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NaCl의 위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것보다 오른쪽 아래에 위치하는 어떤 이온 결합 물질이 있다면 얘는 누굴까? 근데 봐봐. 오른쪽에 위치하면 어디로 가는 게 정상이야? 위로 가는 게 정상이야. 근데 그렇지 않고 밑으로 가줘야 되거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사실 이걸 물어본 거랑 똑같고 방금 했던 대로 에너지랑 결합의 세기는 반비례합니다. 근데 그러한 결합의 세기는 R제곱분의 Q1, Q2로 얘기할 수 있죠. 내가 팩트만 적을게. 확실한 건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R값이 큽니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밑에 있어요. 밑에 있다는 건 에너지가 더 작다는 거죠. 에너지가 작다는 건 결합이 그만큼 세다는 거거든. 결합이 그만큼 세다는 거야. 여기까지가 팩트야. 이건 뭘로밖에 설명이 안 돼? 분모가 더 큰데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분모는 더 큰데 전체값이 크대. 분자가 존내 크구나로밖에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Q1, Q2가 크다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오른쪽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오로지 Q1, Q2 증가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누가 있을 수 있을까? NaCl보다 사이즈는 크면서 전하량의 곱이 큰. 나트륨보다 사이즈가 큰 건? 칼륨은 안 돼요. 칼륨은 1가니까 칼슘이 있을 수 있죠. Cl보다 사이즈가 큰 황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칼슘이 대표적인 예시예요. 나트륨보다 칼슘이 크고 Cl보다 황이 크죠.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 뭘 보든. 그래서 사이즈가 큰 건 맞는데 얘는 전하량의 곱이 1이고 얘는 전하량의 곱이 4니까 더 센 결합이야. 더 안정해. 에너지가 더 낮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오른쪽 밑으로 갈 때는 Q1, Q2 증가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하나 챙겨두시고. 마지막 내가 NaCl의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결합 형성 지점이 여기죠. 이걸 기준으로 결합 형성 지점이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 4번 구간에 위치하는 이온결합 물질의 예시를 찾고 그 어떤 이온결합 물질도 위치할 수 없는 구간이 있는데 그건 어디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일단 1번이랑 3번은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뭘로 설명하면 돼? Q1, Q2 일정 조건으로 설명하면 되거든. 그죠? 요렇게 밑으로 오거나 요렇게 오른쪽 위로 오는 건 Q1, Q2가 일정할 때 사이즈가 작으면 무조건 왼쪽 밑으로 가고 Q1, Q2가 일정할 때 사이즈가 크면 무조건 오른쪽 위로 가거든. 그래서 3번 구간은 그냥 얘보다 사이즈가 작은 애 박아주시면 돼요. 나트륨보다 작은 거 리튬, 염소보다 작은 거 플로린.
Q1, Q2는 똑같은데 사이즈가 작으면 무조건 왼쪽 밑으로 올 수밖에 없다. 리튬에 Cl을 박아도 될 거고요. 나트륨에 F를 박아도 모두 성립이 되죠.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럼 1번 구간은 똑같아. Q1, Q2는 일정한데 사이즈가 얘보다만 크면 되거든. 그게 뭐가 있을까? K, Br, K, I 이런 게 있겠죠. 나트륨은 똑같이 박아도 그죠? Na, Br, Na, I, K, Cl도 되겠네요. Cl은 공통으로 잡았을 때 나트륨보다 칼륨이 크니까. 그래서 요런 예시가 있더라. 문제가 생기는 건 2번과 4번인데 4번은 사실 방금 했어. 이 NaCl보다 더 오른쪽 밑으로 오는 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면 오른쪽 밑으로 오는 건 뭘로밖에 설명이 안 돼? Q1, Q2 증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더 크면서 전하량의 곱이 커지는 그런 예시를 얘기하면 될 거고요. 대표적인 게 황화칼슘입니다. 했었죠. 나트륨보다 크고 Cl보다 황이 크고 사이즈가 커. 오른쪽에 있는 건 맞는데 전하량의 곱이 1이고 곱이 4니까 얘가 더 강한 결합이다. 더 안정하다. 오른쪽 밑으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물질도 존재할 수 없는 구간은 2번입니다. 2번은 존재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어떤 파란색의 물질처럼 어떤 이온결합 물질이 이렇게 왔다고 해봐. NaCl보다 왼쪽 위에 있다고 해봐. 그 말은 NaCl이 저 파란색보다 오른쪽 밑에 있다는 거죠. NaCl이 얘보다 오른쪽 밑에 있는 거야. 근데 오른쪽 밑으로 가는 건 뭘로밖에 설명이 안 돼? 오른쪽에 있으면서 밑에 있는 건 Q1, Q2 증가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근데 NaCl Q1, Q2 몇이야? 1이야. Q1, Q2 증가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증가해서 1이다. 증가해서 가장 작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NaCl보다 Q1, Q2가 작은 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구간에는 그 어떤 이온결합 물질도 위치할 수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오진 않고요. 그냥 일부러 좀 어렵게 했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 뭐 100%, 200%풀 커버가 되기 때문에 한번 잘 해보시고, 시간이 애매해서 잠깐 쉬었다가 공유결합으로 넘어갈게요. 공유결합, 뭐 결합의 형성 원리는 아시죠? 대부분 이제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가 나도 필요하고 쟤도 필요한데 부족하니까 서로 공유하자. 수소는 하나씩 부족하니까 하나씩 공유해서 공유 전자쌍 한 쌍, 단일 결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수소랑 산소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옥텟 만족까지 2개가 부족해서 수소 2마리가 메꿔주고 공유 전자쌍 2쌍. 산소가 가지는 이 원자과 전자 나머지 4개는 2개의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방법이랑 몇 가지 얘기 좀 할게요. 어떤 원소냐에 따라서 지난주 수업할 때 했던 거랑 유사한데,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공유가 몇 개인지 비공유가 몇 개인지 결정이 됩니다.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하나라 하나를 공유해야 듀엣 규칙을 만족시킬 수 있고 비공유는 없습니다. 베릴륨은 2,0, 붕소는 3,0, 탄소는 4,0, 질소 3,1, 산소 2,2, 플로린 1,3이에요. 그래서 공유수랑 비공유수 외워두시고, 수소는 하나를 공유하고 나면 헬륨에 배치가 되면서 그거를 듀엣 규칙을 만족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베릴륨이랑 붕소는 공유 결합을 하긴 하는데 공유를 해도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탄소부터 플로린까지는 공유를 함으로써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구조식 조금 그려보면 F2 플로린은 공유수가 1이니까 지그들끼리 단일 결합으로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됐죠? 근데 플로린은 1,3 비공유가 3쌍이니까
각각의 비공유를 세 쌍씩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F2의 루이스 구조식이에요. 두 개의 원자 사이에 하나의 결합이 형성돼 있으니까 이거는 단일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별거 없죠. O2는 산소 공유수가 2니까 즈그들끼리 이중결합 메꿔주면 될 거고, 산소는 2,2, 비공유가 두 쌍이니까 각각의 산소에 대해서 비공유 두 쌍씩 이렇게 박아주면 된다. 두 개의 원자 사이에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면 이중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2까지. 질소는 공유수가 3이니까 즈그들끼리 3중결합을 맞춰주면 되죠. 3,1이니까 비공유 한 쌍씩.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짝대기가 3개 있으면 3중결합이라고 한다. 탄소는 C2라고 하는 걸 만든다면 결합선이 4개니까 즈그들끼리 4중결합을 했을 때 옥텐 만족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 C2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더라. 그래서 자연계의 4중결합은 존재할 수 없음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좀 심화적인 내용이긴 한데 뭐 그리 어렵진 않아서 얘기해 볼게요. 실제로 원자와 원자 사이에 전자쌍을 공유한다는 건 얘가 가진 전자, 제가 가진 전자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생겨야 되는데 전자는 어디에 들어있어? 전자가 들어있는 방을 뭐라 그러니? 오비탈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자끼리 만난다라고 하는 건 왼쪽의 탄소, 오른쪽의 탄소가 가진 그러한 전자는 오비탈에 들어있으니까 얘가 가진 오비탈 속의 전자와 얘가 가진 오비탈 속의 전자가 이렇게 겹쳐서 만나줘야 돼요. 이게 단일 결합 그림이야. 그래서 오비탈과 오비탈 사이에 대가리 결합이 일어나면 이거를 시그마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일 결합이에요. 그럼 이중결합은 뭐냐? 또 다른 축 방향에 대해서 누워있는 오비탈과 오비탈에 존재하는 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긴 그림, 지금 이게 탄소 이중결합 그림이야. 근데 잘 보면 노란색은 헤드온 헤드 본드고요, 파란색은 사이드 본드입니다. 맞죠? 사이드 사이의 결합은 파이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중결합이야. 그럼 삼중결합은 뭐냐? 또 다른 축 방향에 대해 존재하는 오비탈과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지금 이렇게 형성된 게 삼중결합 그림이고요. 빨간색도 사이드 결합이니까 파이 결합이죠. 그래서 화학에서 단일 결합이라고 하는 건 원시그마 결합이고 이중결합이라고 하는 건 원시그마에 원파이가 붙어있는 거고요. 삼중결합이라고 하는 건 원시그마에 투파이 결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탄소는 4중결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계에 4중결합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몇 차원이라? 3차원이라 그런 거죠. 축이 없어, 축이 더 이상. 그래서 최대 3중결합까지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요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H2O는 요렇게 결합돼 있거든. 그럼 이 물 분자 안에는 이중결합이 존재한다. 맞아, 틀려? 틀리죠. 이 안에는 단일 결합이 두 개 있는 겁니다. 단일 결합 두 개와 이중 결합은 서로 달라요. 단일 결합은 뭐야? 시그마 결합이야. 단일 결합 두 개는 시그마 결합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얘도 시그마고 얘도 시그마예요. 근데 이중 결합이라고 하는 건 원 시그마의 원파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위상이 다릅니다. 산소의 O2의 이중 결합은 하나는 시그마 결합인데 하나는 파이 결합으로서 단일 결합 두 개와 위상이 다르다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단일 결합 두 개와 이중 결합이 다르다는 것, 그리고 자연계에 4중 결합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오비탈 간의 겹침으로 설명할 수가 있더라. 괜찮죠? 필기해 두시고. 시험엔 안 나옵니다. 왜 필기하라 그래? 있어 보이니까. 그러니까 학교 시험 보기 전에 그러란 말이야. 야, 3중 결합이 원 시그마의 투파이 결합이지? 하고 딱 보러 들어가는 거야. 시험 볼 때의 어떤 마인드나 전략까지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런 게 많아요. 그 다음 공유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며 형성되는 결합이다.
전자를 공유한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고 나도 필요하고 쟤도 필요하다. 보통 비금속 원소 사이에 형성되는 결합이다. 다음 두 번째, 결합의 세기는 매우 강하지만 단위체 간 인력은 다른 결합에 비해 약하므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우리 앞에서 정리했던 게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이 세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요. 결론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습니다. 끝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은 결합이 센 만큼 녹는 점이 높아요. 근데 공유 결합 물질은 대부분 결합이 센데 이온 결합보다도 결합이 더 센데 그렇다고 해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은 건 아니라 오히려 낮습니다. 결합이 세니까 녹이기가 쉽다? 그 말은 아니에요. 결합이 얼마나 강한지와 녹인다 끓인다라고 하는 건 서로 관련이 없다는 뜻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녹는 점 끓는 점 다음 주에 결합간 비교할 때 얘기할 겁니다. 기억할 거는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결합은 존나 세. 녹는 점이 낮아. 그래서 대부분 상온에서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결합은 얘보다도 센데 녹는 점은 낮구나. 왜 그럴까는 다음 주에 한다. 이제 예외가 있어요. 흑연과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랑 흑연은 결합이 엄청 세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요. 그러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을 결합의 세기로 설명할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없는 애들도 있다는 거야. 일반적인 공유결합 물질 분자들은 결합이 센 것과 녹는 점은 무관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랑 흑연 같은 애는 결합이 세면 녹는 점도 높다 성립이 된다는 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한다고 누차 얘기했고 일단은 요렇게 일반화해서 기억해놔라. 밑에 조그맣게 핵간거리에 따라 에너지 변화 그래프 나와 있는데 이온결합과 마찬가지입니다.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공유결합 물질도 가까워질수록 인력도 세지고 반발력도 세지더라. 그래서 밀당하면서 최적의 거리 R0를 향해 간다. 얘를 기점으로 왼쪽에 있으면 너무 뭐한 거야? 둘이? 가까운 거야. 너무 가까우니까 지네가 알아서 멀어지려고 할 거야. 뭐가 우세해? 반발력이 우세하다. R값이 R0보다 크면요. 너무 멀리 있는 거야. 가만히 냅두면 지네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우세하게 가까워져요. 인력이 우세하다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에 핵간거리에 따라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두 개를 더 그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주셔야 돼요. 두 개는. 왼쪽 그래프에 이렇게 나온 거야. 다음은 F2, Cl2, Br2 분자들의 핵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뭐가 누구 걸까?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첫 번째 뭐부터 판단? 무슨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 공유 결합인지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온 결합이라면 R0와 에너지를 모두 직접 판단해줘야 됩니다.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위에 갈지 아래로 갈지. 근데 공유결합 물질은 거리에 따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할 수 없어요. 뭐 전기음성도나 전자친화도 같은 개념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은 R0로 판단하고 에너지는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R0로 그냥 판단만 하면 된다는 거야. 사이즈만 보면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원자 반지름은 밑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F보다 CL보다 BR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F2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그게 얘야. 그 다음 CL2, 그 다음 BR2.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이즈만 보고 누군지 매칭해 주시면 된다. 됐어? 그리고 에너지를 해석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F2랑 CL2 중에 어떤 결합이 더 강할까? CL2예요. 선생님, 사이즈가 작을수록 쫀쫀하게 당긴다면서요. 그건 이온 결합일 때고 공유 결합은 그냥 에너지를 해석하는 거야. F2보다 CL2의 에너지가 낮잖아. 에너지가 낮으면 안정하다는 거잖아. 결합이 더 세다는 거예요. F2보다 CL2가 더 셉니다. BR2가 꼴등인 거고요. 근데 F2는 사이즈가 작은데 왜 결합이 약한가요? 너무 작은가 봐.
너무 가까워서 오히려 반발력이 큰가 봐. BR2는 너무 큰가 봐. 그래서 인력이 너무 작은가 봐. CL2는 가장 적당한가 보지 뭐. 요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알죠? 그래서 사이즈로 매칭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이 오른쪽 그래프는 이렇게 나온 겁니다. N2, O2, F2의 핵간거리에 따라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 뭐가 누구 거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첫 번째 뭐부터 판단? 무슨 결합인지. 무슨 결합이죠? 공유결합 물질이죠.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사이즈를 보고 판단해주면 된다라고 했는데 얘기할게요. 원자 반지름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플로린 순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결합 길이가 가장 짧은 노란색이 누구라고 써줄 수 있어야 돼? 제일 짧은 누구? F2 이렇게 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F2가 아닙니다. 요 얘기 좀 할게요. 질소의 사이즈가 큰 게 맞아요. 근데 질소는 몇 중 결합이니? 3중 결합이라서 사이즈 큰 애들끼리 이렇게 너무 많이 겹쳐져 있는 거야. 핵간 거리는 요거밖에 안 돼요. 플로린은 이거보다 사이즈가 작은 건 맞아. 근데 단일 결합이라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야. 다중 결합이라서 사이즈가 큰 것과 상쇄되면서 거리가 짧아지는 거예요. 그럼 거리도 판단하고 다중 결합도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일반화를 시킬게. 공유결합 물질은 그냥 알제로로 판단해. 다중결합 제외하고. 다중결합이 있으면 다중일수록 무조건 짧고 강하다 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순서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프 문제가 나왔네. 무슨 결합이지? 공유결합이네. 다중이부터 해결하자. N2는 3중, 산소는 2중, 플로린 단일이니까 다중일수록 N2가 가장 짧고 강하고요. 그 다음은 이중결합, 그 다음은 단일결합 순입니다. 끝. 다음은 N2, F2, CL2의 그래프 개형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뭐가 누구 거냐? 그래프가 나오면 뭐부터 판단해? 무슨 결합인지. 공유결합이네요. 공유결합일 때 R제로로 판단하는데 그 전에 다중이가 있는지 보면 N2는 3중 결합, F2랑 CL2는 단일 결합이죠. 이 새끼부터 해결해 주는 거야. 다중일수록 무조건 짧고 강해요. 노란색이 N2입니다. 끝. 그러고 나서 F2랑 CL2가 남으면 둘 중에 사이즈가 작은 파란색이 F2, 빨간색이 CL2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합의 세기는 누가 가장 세? N2죠.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F2랑 CL2 중에 누가 세? CL2가 센 거죠. 에너지가 더 낮으니까 그만큼 안정하다. 더 강하게 붙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지 일반화를 시켰습니다.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체크? 어떤 결합인지. 이온 결합이면 R제로랑 에너지를 모두 판단. R제로는 이온 반지름의 합으로부터. 에너지는 이온 결합의 세기로부터. 이온 결합의 세기는 무슨 법칙? 쿨롱 법칙. R제곱분의 Q1Q2. 둘 중에 뭐부터 봐? Q1Q2. 같다면 사이즈를 비교하죠. 그래서 Q1Q2 일정 조건, Q1Q2가 다를 때 존재 불가능한 구간 찾기 했던 거고, 체크했더니 공유결합 물질이야. 그러면 R제로로 판단하고 에너지는 해석하면 되는데 다중결합이 끼어 있으면 다중일수록 짧고 강하다 였습니다. 제가 3단원 쉽다고 한 거는요, 씨발 족밥이야 그런 건 아니야. 공부하시긴 해야 돼요. 그 다음 비분자성 공유결합 물질에서 쭉 나와 있는데, 분자 동그라미. 분자라는 말을 쓰려면 18쪽을 제외하고는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독립까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비분자성 물질이다 라고 하면 비분자성 물질이다. 분자가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무슨 결합이 아니면 돼? 공유결합이 아니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온결합이 있고요. 두 번째 금속결합이 있습니다. 금속결합 여기서 한 큐에 설명할게요. 이온결합의 대표적인 예시 NaCl이라고 하는 건 나트륨 한 개와 Cl 한 개가 아니라 1대1로 결합되어 반복되는 결정 구조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분자성 물질은 결론적으로 반드시 결정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얘는 공유결합이 아니니까 비분자성 물질인데 그 중에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되는 형태의 이온 결정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공유결합이 아닌 물질 중에 금속결합도 있죠. 금속결합의 대표적인 예시가 나트륨, 뭐 알루미늄, 금, 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속원소 그 자체가 금속결합 물질입니다. 금속은 뭐냐면 앞으로 나트륨이라고 하는 어떤 화학식을 봤을 때 아, 나트륨 원자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건 없습니다. 나트륨은 혼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나트륨이 있어. 근데 얘 옆에 전자를 얻고자 하는 비금속이 있으면 위에처럼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 집단에는 비금속이 없이 금속만 있는 거야. 나트륨만 있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해볼게요. 어쨌든 이 나트륨은 안정해지는 과정에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돼요. 나트륨이 1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버립니다. 그럼 비금속이 있으면 그 새끼가 얘를 처먹었겠지만 얘도 금속이거든. 그럼 갑자기 얘가 이걸 받아주니? 그러진 않아요. 얘도 안정해지려고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그냥 버릴 뿐이야. 얘도 양이온. 모두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그냥 툭 버려버립니다. 그럼 이 전자들 잘 보면 받아주는 애가 없이 다 버리기만 해. 어딘가에 끼어 들어가지 않고 귀속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전자죠? 자유전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걸 금속결합 물질이라고 하고요. 금속결합은 그래서 정의상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 마이너스가 막 돌아다니면서 플러스랑 정전기적 인력을 형성하는데 이거를 금속결합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분자성 물질의 금속결합 물질 또한 양이온 옆에 자유전자, 양이온이랑 자유전자가 반복되는 결정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금속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이온결정, 금속결합 물질은 금속결정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 그럼 이렇게 결정구조를 가질 때는 화학식을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 반복되는 단위체의 화학식이 곧 그 물질의 화학식을 대변해요. 지금 얘 봐봐.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몇 개 반복되는지 모르거든. 근데 화학식을 쓸 때는 단위체를 보는 거야. 반복되는 게 뭐야?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죠. 두 개를 더해.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를 더하면 NaCl이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이게 이 물질의 화학식인 거야. 그래서 NaCl이라는 화학식을 보면 이온결합 물질이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단위체를 가지면서 반복되는 결정구조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줘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반복되는 걸 보면 Na 플러스랑 자유전자야. 반복되는 단위체가 이거거든. 그럼 이 물질의 화학식은 단위체의 화학식이 결정한다 했으니까 Na 플러스랑 전자를 더하면 뭐가 돼? Na지. 그래서 이 물질의 화학식을 그냥 Na 이렇게 쓰는 거야. 앞으로는 나트륨이라는 원소기호를 보면 나트륨 원자 알갱이 한 개가 아니라 금속 결정의 형태로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반복되고 있는 새끼구나. 요렇게 해석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머릿속에 요게 떠올려야 됩니다. 거의 끝나가요. 그 다음 비분자성 물질에서 일단 공유결합이 아닌 거 제꼈습니다. 공유결합이 아니면 비분자죠. 근데 얘는 비분자성 공유결합 물질이래. 공유는 맞아. 그 말은 뭐 돼 있지 않다는 거야? 독립되어 있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고요. 그 예시가 두 가지. 공유결정과 분자결정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는 예시로서 기억하면 되고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 SiO2가 있는데 지금 반복되는 걸 보면 CCCC 탄소야. 비금속, 비금속, 비금속. 이게 다 공유결합이죠. 그래서 비금속으로 이루어진 공유결합 물질은 맞는데 독립되어 있지 않고 이게 끊임없이 그물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반복된다. 결정 구조를 가진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결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반복되는 걸 보면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되니까 이온이 반복된다. 이온 결정. 얘는 C 원자가 반복된다. 그래서 원자 결정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공유 결정과 원자 결정은 똑같은 말이에요. 흑연은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판을 봤을 때 탄소가 육각 링의 형태로
탄소가 독립되어 있지 않고 막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공유 결정. SiO2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 결정처럼 화학식이 생겼는데 실제로 반복되는 단위체들을 보면 규소, 산소, 산소, 규소, 규소, 산소, 규소 이런 식으로 원자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규소랑 산소 사이에 공유 결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이라고 한다. 다이아, 흑연, 석영이 있다. 다음 비분자성 공유 결합 물질의 세 번째는 원자 결정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분자 결정이 있다. 그러니까 물 수증기는요 H2O 그 자체죠. H2O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물이나 수증기입니다. 분자예요, 분자. 근데 얼음은 분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형성된 물 분자가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강하게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화학 결합으로 연결된 건 아닌데 강한 상호작용으로 즈그들끼리 독립되어 있지 않고 따닥따닥 붙어있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끼는 이거 분자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좀 그런 거죠. 뭐냐면 봐봐. H랑 O 사이에 이 결합 있잖아요. 공유결합. 이거는 내 팔이 내 몸에 붙어있는 거거든. 이게 공유결합이야. 이게 화학결합으로 연결된 거야. 근데 얼음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것까진 아니야. 결합은 아니야. 막 붙어있는 건 아닌데 이 상호작용이 강하다는 건 마치 나랑 내 여자친구 사이의 관계랑 똑같아. 우리가 막 몸이 붙어있니? 그건 아니야. 근데 우리 둘 사이에 뭔가 어떤 그런 끈끈한 유대감, 뭐 사랑 이런 게 있잖아. 그래서 이게 떨어져 있다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이런 걸 분자 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자 사이에 강한 상호작용으로 결정 구조를 가지는 반복되는 단위체. 이런 애들을 분자 결정이라고 하다. 대표적인 예시로 얼음,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이 있고 예시로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나프탈렌 같은 승화성 물질도 분자 결정의 예시예요. 그래서 우리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놀랍게 다 했습니다. 이온결합의 형성 원리 했고요.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했고요. 이온결합의 세기를 판단하는 방법 했고요.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에서 세 가지 유형 다 했습니다. 공유결합의 형성 원리 했고요.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방법 했고요. 핵간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래프 세 가지 유형. 단일결합만 있을 때, 다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을 때 혼합의 유형. 그리고 비분자성 공유결합 물질에서 결정에 대한 얘기 쭉 했다. 금속결합 물질은 특별할 거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형성 원리는 방금 했던 거예요.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반복되는 걸 금속결합이라고 한다. 이 내용은 제가 다 설명했기 때문에 줄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별로 중요한 거 없습니다. 금속결합 물질의 성질 세 가지 묶어서 때문이다, 자유전자라고만 써줄게요. 금속결합 물질 같은 말 금속 원소는요 항상 열과 전기가 잘 통해요. 그 다음 뽑힘성과 표짐성 같은 말 연성과 전성이 크다 라고 하고요. 음백색에 됐고 광택을 나타낸다 라는 표현. 열이나 전기가 잘 통하고 뽑힘성과 표짐성이 있고 광택이 있다. 다 자유전자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속결합 물질은 특별할 건 없고요. 성질까지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금속 원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주기율표 할 때 더 합시다. 전기분해 실험까지 하면은 오늘 진도 끝. 빨리 마무리하고 시간 좀 드릴게요.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 그래서 Na2SO4 같은 황산 나트륨 같은 이온결합 물질을 녹여줘야 돼요. 그럼 얘네가 이온화가 되면서 엄밀하게는 해리가 받지만 어쨌든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면서 전기를 통하게 해주고 이런 애들을 전해질이라고 하죠. 이렇게 전해질을 녹인 물을 넣어놓고 전극을 연결했을 때 음극과 양극에서 각각 어떤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음극에서 뭐 나오니? 수소기체 나오고요. 외우세요. 이제는 수소가 기체로 발생한다. 양극에서 산소기체가 나옵니다. 제가 뭐 통합과학 할 땐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H2는 from
수소이온. 수소이온의 화학식이 뭐야? H 플러스지. 이 새끼 양이온이야. 양이온이니까 음극에서 발생하는 거야. 산소 기체는 from O2 마이너스예요. OH가 맞지만 어쨌든 O2 마이너스로 그냥 생각하시면 큰 지장 없어요. 음이온이 모여서 전자를 버리고 O2가 되는 거라 음이온이 모였다 양극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O2가 하나 나오려면 산소가 두 개 있었어야 되니까 H2O가 두 개 쪼개져야 돼요. 그럼 H2가 두 개 발생하기 때문에 2대1의 몰비로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음극과 양극에서 2대1의 몰수비로 발생한다. 2대1의 분자수비로 발생한다.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라면 부피랑 몰수가 비례하니까 2대1의 부피비로 생성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극을 보면 어떤 기체가 발생할지 알 수 있어야 돼요. B는 지금 양극에 연결돼 있지? 그러면 O2-가 모일 거니까 산소 기체가 만들어져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면 이 액면의 높이를 낮춥니다. 그래서 요만큼 내려가서 여기에 기체가 이렇게 존재한다. O2죠, O2. 그럼 반대로 A, 음극이 연결돼 있는 곳은요. 산소가 이만큼 나오면 수소는 2배만큼 나오니까 액면이 더 많이 낮아져서 여기까지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H2라고. 오케이. 이때 발생한 기체가 진짜 수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기체 확인 실험 한 번 더 얘기 나올 수 있고, 수소 기체 확인 실험은 불에 갖다 대면 퍽 소리가 나며 타는 가연성 기체임을. 산소 기체 확인 실험은 향불과 같이 꺼져가는 불에 갖다 대면 다시 타오른다. 조연성 기체임을 확인해주면 된다. 이 정도 내용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전극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맞아, 틀려? 봐? 이게 기체가 또 많이 나왔지? 이게 수소야. 조금 나왔지? 산소가 있네. 수소가 발생하는 극은 무슨 극이야? 음극이야. 산소가 발생하는 게 양극이야. 이거 마이너스 맞아? 플러스 맞아? 맞죠? 잘 잡혀있다.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고요. 긴 짝대기가 플러스입니다. 아시죠? 플러스는 짝대기 두 개니까 연결하면 길게 그리는 거고요. 마이너스는 짝대기 하나니까 짧게 그립니다. 근데 짧게만 그리면 얘가 좀 서운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짧고 뚱뚱하게 그려요. 짧고 뚱뚱한 게 뭐야? 나야? 아니야, 마이너스야. 좋습니다. 그래서 극방향 제대로 매칭돼 있는지 이런 거 좀 개념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NaCl의 용융 전기분해 실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온 결합 물질의 대표로 가져온 거고, NaCl과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 옆에 음이온이 쭉 반복이 되는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죠. 어쨌든 고체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이라고 하는 전기를 흐르게 해주는 전하 나르게가 존재합니다. 내가 여기다가 전극을 연결하면 전기가 통하냐? 통해, 안 통해? 안 통해요. 분명히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는데 안 통해요. 왜?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동을 못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을 전기 분해할 때는 녹여줘야 돼요. 물에다가 녹이는 디솔빙이 아니라 뜨겁게 해서 녹는 점보다 높게 해서 만드는 멜팅의 의미입니다. 이거를 용융시킨다라고도 하고요. 융해라고도 합니다. 물에 녹이는 건 용해라고 하죠. 그래서 용융액을 갖다 놓으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전극을 연결했을 때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실험을 진행하려면 NaCl 용융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서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그래서 도가니에다가 소금을 담아 놓습니다. 소금에다가 전극 연결해도 분해가 안 돼요. 소금을 녹여야 돼. 그래서 불판 위에 올려놓고 가열을 해요. 알콜 램프로. 뜨겁게 하면 얘가 녹아. NaCl 용융액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전극을 딱 꽂으면 음극과 양극에서 어떤 물질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로 분해해줘야 된다. 얘를 분해하고 나면 음극과 양극에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잘 들으세요.
이온결합 물질은 항상 금속을 앞에, 비금속을 뒤에 써줍니다. 앞에가 금속, 뒤에가 비금속이에요. 금속은 양이온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음극에 모여요. 그래서 금속은 음극에 그대로, 비금속은 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니까 양극에 모여요. 비금속은 양극에 써주는데, 금속은 금속 결정을 만들 수 있지만 비금속은 혼자서 원자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서 Cl2의 형태로 기체에 발생한다, 이렇게 써줄 겁니다. 그래서 금속은 음극에 그대로 써주고 비금속은 양극에 2 받고 기체 발생까지 표현. 4번 더 할 거예요. 개수 맞춰줘야 되는데 Cl2가 하나 나오려면 NaCl이 2개 쪼개져야 되고, 그럼 나트륨이 2개 나오니까 음극과 양극에서 2대1의 몰비, 2대1의 분자수비로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속결합 물질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워낙 높아서요, 액체나 고체 상태로 발생해요. 기체까지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2대1은 온도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부피비라고 할 수 없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기체에서만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연습해볼게. 이온결합 물질이 지금처럼 A, B 1대1로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A2B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AB2의 형태일 수도 있고 A2B3 요런 애도 있죠. 어쨌든 이 새끼들을 다 액체 상태로 용융시키고 전기분해하면 음극과 양극에서 어떤 기체들이 모일,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질 건데, 항상 화학식이 앞쪽이 금속, 뒤쪽이 비금속입니다. 봐. 금속은 음극에 그대로, 금속은 음극에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근데 비금속은 양극에 어떻게 써줘? B2로 기체 발생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비금속은 양극에 2로 박아주면 된다. 개수가 안 맞죠? 개수를 맞춰주면 되는데, B2가 하나 나오려면 AB는 2개 쪼개져야 돼요. 그럼 A 몇 개 나올 수 있어? 2개 나오는 거야. 2대1의 몰비로 발생합니다. 음극과 양극에서. B2가 하나 나오려면 A2B가 2개 쪼개져야 돼. 그럼 이때 A는 몇 개 나와? 4개 나오는 거죠. 4대1의 몰비로 발생합니다. B2가 하나 나오려면 AB2 하나 쪼개져야 되고 A 하나 나오니까 1대1의 몰비고요. 마지막은 입맛 B 3개짜리고 입맛 B 2개짜리니까 최소 공배수 6개로 맞춰서 A2B3 2개를 분해하고 나면 B 원자가 6개니까 B2가 몇 개 나올 수 있어? 3개 나올 수 있겠죠? 그때 A는 몇 개야? 4개니까 4대3의 몰비로 음극과 양극에서 발생한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Li2O를 액체로 만든 다음에 전기분해하면 음극과 양극에서 어떤 물질들이 몇 대 몇으로 형성되냐라고 했을 때, 금속 더하기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이죠. 금속은 음극에 그대로, 비금속은 양극에 어떻게? 2로 기체 발생. 개수 맞춰주면 O2가 하나 나오기 위해서 O가 2개 필요하니까 Li2 2개가 쪼개져야 되고, 리튬 몇 개 나와? 4개 나오니까 4대1의 몰비로 생성된다. 그럼 음극과 양극에서 생성된 물질의 질량비까지 물어볼 수 있겠죠. 맞아? 혹은 질량비를 주면 분자량비, 원자량비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리튬은 원자량이 7이고요. 산소는 원자량이 16이니까 O2면 분자량이 32예요. 그럼 음극과 양극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일까? 몰수는 뭐 분의 뭐야? 분자량 분의 질량이지. 사실 여기까지 하면 좀 개 오바긴 한데, 질량으로 식변환하면 몰수 곱하기 분자량이에요. 음극과 양극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의 몰비가 4대1이라고 제가 찾은 거고요. 화학식으로부터. 리튬은 원자량이 7, 산소는 분자량이 32라고 했으니까 연립해주면 질량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몇 대 몇이죠? 7대 8이네요. 맞아? 왼쪽 거 2개 곱한 거 28대 오른쪽 거 2개 곱한 거 32니까 47, 28, 48, 32 이렇게 됩니다. 어머 선생님 저거 기억 안 나요. 봐봐. 어차피
어차피 없었던 리튬을 어디서 막 데려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 있었던 새끼가 그냥 쪼개지는 거거든. 리튬은 원자량 몇 짜리야? 7짜리야. Li2O 봐봐. 7짜리 몇 개 있어? 12개 있으니까 14지. 얘는 몇 짜리야, 산소? O2가 30이면 O는 16짜리지. 어차피 Li2O를 만들 때요, 리튬 2개에 산소 하나니까 7짜리 2개에 16짜리 하나면 애초에 얘네가 결합을 형성할 때의 질량비가 7대 8입니다. 그럼 이거를 전기 분해해도 여전히 7.8이에요. 7대 8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런 식을 세울 필요 없이, 아, 얘를 쪼개서 리튬 산소가 나오는 거니까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질량비는 처음에 몇 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었는지 그게 결정할 거고, 리튬은 7짜리가 2개, 14. 산소는 16짜리가 하나, 16. 7대 8? 그럼 여기서도 7대 8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오늘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의 전기분해 실험까지 했고, 진도계획서 보시면 알겠지만 숙제는 주간지 50문제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